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덥네요, 그죠? 오늘은 또 밖에가 서울은 이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쌀쌀해졌는데 여기는 아까 점심 먹으러 가는데 제법 덥더라고. 햇빛이 따갑고 그렇죠? 확실히 부산이 서울보다는 몇 도 높습니다.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조금씩 한 1, 2도라도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내려오면 조금 따뜻하네라는 느낌 항상 느꼈고 여름에는 오히려 온도가 안 높구나. 바람 때문에 바다 옆이어서 부산이 약간 살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우리 지난 시간에 출판사에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에는 책이 나온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쯤에는 배송이 된답니다. 다음 주에는 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 명확손칙에 대해 살펴봤죠. 명확성칙 살펴봤고 명확성은 다시 한번 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다음에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그랬죠. 죄의 명확성이 바로 이제 구성요건의 명확성이다. 그 다음에 형벌은 형사 제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거라 그랬죠. 구성요건은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는데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를 써도 상관없다. 다 배웠습니다. 명확성칙 관련된 판례들 보시면 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명확성칙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들 보이죠? 대부분 위배되지 않아요. 그러면 위반된다는 걸 보면 쭉 넘겨보세요.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죄형법규 위반된다는 것과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위반된다는 판례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 위반된다는 판례 29페이지 명확성칙에 위반된다는 판례가 나오죠. 29페이지입니다.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후 뒤에 하는 문제풀이 할 때 그때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거고 29페이지 명확성칙에 위반된다는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 옆에 문제 2번인가요? 2번 보시면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 반하는 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이거를 형사처벌하겠대요. 뭐가 선량한 풍속에 반해요? 너무 막연하다 이 말이죠. 너무 막연하다 이런 것들이 명확성칙에 반한다라는 그런 판례고 또 문제 3번에 보시면 같은 판례죠. 같은 판례. 그래서 외국한 관리 규정에 규정된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부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적용하거나 한정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형벌법규 명확성칙에 반한다라는 판례였고요. 그다음에 문제 4번에 아동복지 관련 법률의 아동의 덕성 동그라미 을 심의 동그라미 해야 할 우려 동그라미 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 내용을 제작한 자를 처벌한대요. 동그라미 친 것들이 다 뭐예요? 애매하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말이냐면 아동의 덕성, 덕성이 뭐예요? 덕성. 덕을 쌓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덕을 쌓아라. 덕을 쌓아라 그게 뭐야? 애매하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가치관을 좀 올바르게 세우고 이런 것들이 덕성을 쌓는 건데 아동의 덕성이잖아요. 아동이면 아동복지법상의 적용 대상이 18세 미만자들이거든. 어린애들이야, 어린애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등을 통해서 가치관을 쌓아 나가는 건데 얘네들은 18세 미만자니까 아직 어린애들이잖아요. 그죠? 고등교육을 다 마치지 않은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덕성을 쌓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면 덕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해야 할 우려가 있는데 해야 할 우려가 있을 때 이때 해야 한다 어느 정도? 심의. 어느 정도가 심각하게 해야 한 거야? 어느 정도 해야 하면 심각하게 해야 한 거야? 애매하죠? 해야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야 할 우려예요. 우려. 우리가 아까 형법에서 법익 침해와 법익 침해 위험과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법익 침해를 해야 처벌하는 거예요. 법익 침해 위험을 처벌하는 건 이건 뭐죠? 사실은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익이 침해됐을 때 처벌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데 법익 침해가 될 위험만으로도 처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수나 예비무가 예외적 처벌인 거예요. 원칙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장적 기능 죄형법적 관점에서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우려를 처벌하겠다? 어느 정도가 위험이 발생했다, 우려가 발생하는 거지? 이게 사실 불량 만화거든. 이 도서가 불량 만화. 만화 있잖아요. 만화에 이제 불량 만화를 처벌하겠다는 거야. 근데 뭐가 뭘 그려지면 그게 불량 만화야? 그 그림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면 그게 불량 만화야. 알 수가 없잖아요. 뭐가 불량한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구성 요건의 명확성이 애매한 건 뭐냐면 그 구성 요건 중에 애매모호한 개념이 하나만 들어가도 논란이 돼. 야, 이런 개념 쓰면 돼? 이게 논란이 되는데 지금 동그라미 하나, 둘, 세 개 쳤잖아요. 거기다가 도서 가로 열고 불량 만화 써 있었거든. 원래 불량도 동그라미야 사실은. 애매모호한 개념들이 계속 나와. 하나만 나와도 논란이 되는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애매모호한 것이 한도 끝 없이 애매모호해진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명확성 측에 반한다라는 그런 판례였던 거고요. 또 이제 쭉 내려와서 연습 문제 볼게요. 제일 밑에 문제 5번인가요? 보시면은 전기통신기본법에 보면은 제 1항 규정에 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을 처벌하겠다 이 말이야.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 뭐가 미풍양속이에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죠.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야 한다. 공공의 안녕질서? 뭐가 공공의 안녕질서지? 판단하기가 애매하죠. 기준이 너무 애매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형사 처벌 규정으로 만들어지는 건 논란이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처벌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포괄 임의법 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벌되는 대상을 전부 어디에다가 대통령령에다가 통째로 넘겼다. 아까 우리 앞에서 뭐가 나왔냐면 법률주의 위배, 즉 포괄 임의법 금지원칙 위반되면 뒤에 나오는 후수라는 뭐에 반한다? 명확성칙에도 반한다 그랬잖아요.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포괄 임의법 금지원칙에 반하면서 동시에 명확성칙에도 반한다라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문제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기본법의 전기통신 설비에서 공연히 허위의 통신한 자 공익을 해야 한다. 공익을 해야 한다. 뭐가 공익이야? 아셨어요?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애매하다는 얘기죠. 공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애매하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명확성칙에 반한다라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그 바로 옆에 본문에서 그 밑에 판례 있죠. 기출표시가 안 돼 있는 2018년 11월 29일 판례가 있잖아요. 먼저 확인하셨죠? 거기 보면 개헌포고의 내용 중에 보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행위를 처벌하겠다 이래 돼 있어. 유언비어가 뭐가 유언비어야? 요즘 말로 치면 이게 뭘까요? 가짜뉴스? 근데 어디까지가 사실 가짜뉴스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디까지가 가짜뉴스라는 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가짜뉴스를 퍼뜨린 놈들도 보면은 놈이라고 해서 좀 이상한가?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놈들도 보면은 사실을 바탕으로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죠. 아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무도 안 믿잖아. 그러니까 진짜 있는 사실을 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살짝 교묘하게 비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가짜뉴스를 퍼뜨린 거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짜를 바탕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가짜뉴스로 평가하기도 참 애매하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만 처벌하기가 애매한 거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만들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기 스스로 정화해야 돼. 이게 올바르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 뭐와 연결될까요?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잖아요. 뭐와 연결될까요? 다 돈과 연결돼. 막 이런 걸 얘기하면 그래도 가짜뉴스 막 퍼뜨린 사람들이 시원시원하게 얘기는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일종의 쾌락을 느끼는 거야. 쾌감을 느끼는 거야.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뭐 슈퍼챗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쏴주는 거. 이런 걸 쏴주니까 그게 꽤 된단 말이죠. 됐어요? 구독자들이 많으면 한 달에 버는 돈 1년으로 벌면은 물론 1%도 안 됩니다. 유튜버들의 유튜브 활동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사실은 1%도 안 된다면 1% 정도 된답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이제 성공해가지고 몇 건데 1년에 뭐 7억 뭐 이렇게 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경찰 해보세요. 평생 못 버는 돈이지. 그죠? 월급 뻔하잖아. 공무원 월급 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연봉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공무원 중에?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근데 1년 연봉이 얼마야? 2억이 되나? 2억 안 될걸? 2억 되나? 공무원 연봉 뻔해요. 대통령이나 되니까 그 정도 되는 거지. 대통령은 한 명밖에 없잖아. 그죠? 한 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월급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거야. 하나의 직급으로 보면.
근데 이제 예컨대 경찰에다가 그러면 예컨대 경위 월급이다. 그러면 경위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300명이라 300만 원 이제 치면 1년 연봉이 3,600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경위가 얼마나 많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위 연봉이 엄청 많은 거지. 대통령 월급은 한 사람한테는 많지만 결국 총익이 그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월급 많이 줘도 상관없어. 그게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경위 월급은 함부로 못 올리는 거야. 한 사람한테 10만 원만 올려도 전체적으로 얼마가 올라가야 돼?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경위들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무원 월급이 쉽게 못 올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그렇다. 유튜버들 중에 그렇게 뭐 가짜뉴스 막 퍼뜨려가지고 말을 재밌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돈 벌긴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 뭐 1%나 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1%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보니까 뭐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1년,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채 안 되니까 유튜브만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만두고 다시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막 그렇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뉴스가 나오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뉴스가 나오고 하지만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연예인들 하면 유명 연예인들이 TV에 나오고 이 사람들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은 이만큼의 연예인 중에 이만큼밖에 안 돼. TV에 많이 나오는 이런 사람들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먹고 살기 힘들어. 연예인들도. 그죠? 참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유언비어 날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처벌하고 싶긴 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막연하다. 뭐 어디까지가 유언비어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막연하니까 이것이 명확성칙에 반한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었네요.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쭉 내려와서 이제 제재의 명확성입니다. 제재의 명확성 제일 하단에 나와 있죠. 형사 제재입니다. 형벌의 제재 형이잖아. 형벌. 자, 우리 형법의 형벌, 형 있잖아요. 형은 예컨대 절도죄다. 예를 들어서 절도죄다. 징역형만 예를 들게요. 그러면 6년 이하의 징역이잖아요. 6년 이하의 징역. 그렇잖아요. 6년 이하. 이걸 뭐라 그러지 우리가? 이런 형을 뭐라 그래? 법에 써 있는 형. 법정형입니다. 법정형. 그죠? 자,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할 때 이때 형은 기본적으로 법정형을 말합니다. 법정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대신에 법정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법정형이 6년 이하라고 돼 있잖아. 징역형 예를 들면 6년 이하는 뭐예요? 1개월 이상 6년 이하죠. 그렇잖아요. 절도죄를 범한 사람한테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럼 명확하죠. 3년이라고 딱 고정돼 있잖아. 3년에 처한다. 그럼 이게 딱 고정이 돼 있잖아.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명확하죠? 징역형을 얼마 선고해야 될지 너무나 명확하잖아. 근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1개월 이상 6년 이하잖아. 그림을 그리면 이게 1개월, 이게 6년. 그렇잖아요. 요 범위에서 마음대로 막 선고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명확하지 않지. 어떤 사람은 징역 6년 선고하고 어떤 사람은 징역 5년 선고하고 어떤 사람은 징역 6개월 선고하고 어떤 사람은 징역 1개월만 선고하고 이럴 수 있잖아. 명확성칙에 반하지. 명확하지 않잖아. 근데 우리 형법은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됐어요? 이런 법정형을 뭐라 그래요? 범위. 우리가 아까 형벌에 여기서 제재 명확성 얘기할 때 뭘 규정하라고 그랬냐면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지 정도를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했어요.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면 돼. 1개월 이상 6년 이하라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 법정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상대적 법정의 원칙, 우리 형법은 상대적 법정형의 모습으로 규정돼 있어요. 왜 이렇게 규정돼 있지? 왜 징역 3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범위를 규정해 놨을까? 도둑놈이 있는데 도둑놈에 지금 절도죄를 범한 사람이잖아. 그죠? 절도죄를 범한 사람이 도둑놈이 있는데 그 도둑놈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도둑놈이 있는데 그 도둑놈이 이재용일 수도 있고 삼성의 이재용.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레미제라블일 수도 일 수도 있잖아. 뭔 말인지 아세요? 얘는 뭐예요? 엄청난 부자잖아. 엄청난 부자인데 남이 뭐 하나 갖고 있는 게 못마땅한 거야. 그거 훔쳐가 버리는 거야. 지 걸로 만들려고. 레미제라블은 배고프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빵 쪽 훔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생계형 범죄야. 얘는 뭐예요? 재미로 하는 거야. 못마땅해 남이 갖고 있는 걸 못마땅해 사는 거야. 뭐예요?
같은 절도죄를 저질러도 죄질이 다르다 말이지. 이놈의 새끼는 나쁜 놈의 새끼. 이 사람은 그래도 불쌍한 놈. 그죠? 이게 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좀 얘는 봐줄만 한 거야. 절도죄를 저질렀어도 이러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체적 타당성이라 그래요. 법이 추구하는 법의 이념이라고 할까요? 법이 추구하는 이념은 크게 두 가지. 아까 우리 얘기했던 법적 안정성. 알았어요? 법이 자꾸 바뀌면 안 돼. 또 하나는 뭐냐면 구체적 타당성이에요. 알았어요? 구체적 사안에서 좀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끔 해놔야 돼. 내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이 100만 훔친 이재용과 100만 훔친 레미제라블이 똑같 구체적 사안에서는 뭐다? 다르다는 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뭐예요? 이재용은 높게 선고하고 죄질이 나쁘니까. 레미제라블은 불쌍하잖아? 좀 낮게 선고하고. 어쨌거나 남의 아무리 불쌍한 사람인데 남의 훔치면 처벌을 해야 되니까 처벌을 하되 가볍게 처벌하라 이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 법적인 원칙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법에도 눈물은 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봐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피고인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서. 됐어요? 아까 우리가 벤자민 칼도조라는 대법관이 말한 거 약자편, 피고인의 편의 입장을 잘 생각해줘라. 그래야 올바른 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야, 그런 거야. 피고인 입장을 잘 보라 이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뭐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뭐예요? 대법관이나 또는 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그 청문회 같은 데서 법관 출신이 청문회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임용되려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재판들을 가지고 너 이렇게 했느냐 뭐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 누구였냐면 대법관이었나? 대법관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재판을 했었냐면은 그 뭐예요? 과거에 법관 시절에 그 버스 운전사가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이 있어요. 회사 돈을 지 맘대로 썼어. 버스 운전사가. 근데 그게 얼마였냐면 800원. 800만 원 아니고 800원. 동전 8개. 알겠어요? 그걸 횡령한 거야. 알겠어요? 왜 그거 횡령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800원 횡령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치사해서 안 해. 그잖아요. 그럼 뭐 갖다 뭐 할 거야? 근데 그 버스 기사가, 버스 그에는 뭐가 있어요? 버스 동전 넣는 통 있잖아요. 탈 때 우리 동전 넣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버스 그 서는데, 서는데 우리 버스 종점에 내리면서 거기에는 이제 쉴 거 아니에요. 한번 쑥 돌고 돌아와서 이제 다음 돌 때까지 쉴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뭐 하겠어요? 그렇지, 커피 뽑아 먹는 거지. 커피 뽑아 먹어야 되는데 동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뭐 없잖아. 우리가 동전, 요즘에 저도 동전, 제 주머니에 동전이 있었던 기억이 최근 몇 년은 없습니다. 요즘에 거의 다 카드 쓰잖아. 근데 그 시대는 이제 동전을 썼단 말이지. 그러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 동전 있잖아. 보통에 생각이 회사 돈 함부로 쓴다는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냥 이게 써먹은 거지. 알겠어요? 이게 횡령이야. 냉정하게 말하면 횡령은 맞죠. 알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횡령의 고의도 없을 뿐더러 그냥 이런 것을 이 사람은 또 이 법관이 그 사건을 맡은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엄단하는 거야. 징역형을 선고하는 거야. 이 말이 되냐고. 꾸질 수도 있고, 만약에 굳이 형벌을 부과한다 그러면 뭐 벌금형이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징역형을 선고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법관의 태도냐 이거지. 말은 뭐 그 사람들 얘기는 뭐예요? 엄중하게 법을 시행했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뭐 해야 돼요? 횡령한 사람들 누구? 크게 횡령한 놈들 누구야? 기업인들 있잖아. 회사 또 막 몇억, 몇십억 횡령 배임하잖아요. 얘네들 다 풀어주잖아. 집행유예 다 풀어줘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전, 돈이 있으면 무죄, 무전, 돈 없으면 유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사법부의 신뢰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알겠어요? 그런 인간이 우리 국가 고위직을 맡으면 국민들은 편해, 불편해? 불편할 수밖에 없어. 그죠? 가진 자들 편만 들을 테니까. 잖아요. 근데 우리 형법은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그런 것들은 봐주게끔 되어 있어. 그 자체가. 아셨어요? 얼마든지 봐줄 수 있게끔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막 형벌권 행사해놓고 자기는 법을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제가 그렇다는 얘기. 이게 바로 뭐다? 상대적 법정형을 둔 이유가 바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뭔가 좀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을 행사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법정형 원칙이다라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 근데 여러분 상대적 법정형과 비교해서 아까 절도죄를 범했을 때 징역 3년에 처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형법은 아니지만 이런 걸 뭐라고 그래? 딱 고정돼 있는 거. 상대적이 반대말 절대적이겠지, 그죠? 그래서 절대적 법정형, 징역 3년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처럼 딱 그걸로 고정돼 있어.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절대적 법정형이에요. 근데 절대적 법정형은 이것은 죄형부 위반일까 아닐까? 이것이 죄형 법정주의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형법에 있냐 없냐 생각하면 돼. 우리 형법에 있을까 없을까? 우리 형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형 위반이 아닌 거야. 죄형 위반이 우리 형법에 있으면 안 되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알아나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형법에 뭐가 있냐면 여적죄라는 게 있어요. 여적죄. 그래서 여적죄가 뭐예요? 적국과 더불어야. 더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적국과 더불어, 즉 우리 적국은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많이 쳐들어왔을 때 전방에 있는 내 건데 군부대가 있어요. 사령관, 내가 사령관이야. 사령관인데 북한이 쳐들어왔어. 뭐예요? 총뿌리를 어떻게 북한을 향해서 쏴야 되잖아. 근데 총뿌리를 대한민국으로 돌리는 거야. 북한과 편먹고. 알겠어요? 적국과 더불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이게 바로 여적죄예요. 여적죄는 법규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그래,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 사형밖에 없어. 그러니까 절대적 법정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이 있다, 이런 여적죄가 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죄형 위반이 아니다. 그러면 상대적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구체적 타당성 때문에 상대적 법정형이라고 했는데, 사안에 따라서 피고인의 죄질에 따라서 좀 무겁게 가볍게 선고할 수 있게끔 하려고 상대적 법정형인데, 절대적 법정형은 무조건 다 사용해야 되니까 절대적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죄형법 위반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 형법에는 뭐가 있냐면 여적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 사형당할까? 그렇지 않단 말이야. 알겠어요? 우리 형법에는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장량 감경제도, 지금은 정상을 참작해서 감경해주는 제도, 장량 감경제도, 정상 참작 감경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법관이 딱 보고 그냥 내가 봐주는 거야. 법관이 그냥 보고 얘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나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정황 같은 거, 이런 걸 참작을 해서 그냥 형을 감경해 주는 거야. 물론 이건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으로 감경해 주는 건데, 감경해 줄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자, 군부대 아까 사령관 얘기를 했잖아. 사령관이 북한에 쳐들어왔어. 부하들한테 얘들아 총뿌리를 반대로 돌려, 대한민국을 향해 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부하들은 저 미친 거 아니야? 말 안 들어?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랬다가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죠? 항명죄, 요즘 항명죄 얘기가 나오죠, 뉴스에서. 들어보셨어요? 해병대 그 수사단장이 지난번에 비 왔을 때 최상병 물에 쓸려서 죽은 최상병 있잖아요. 그 사건을 수사했던 그 대령 수사단장했잖아요. 근데 수사단장이 이제 항명죄로 지금 기소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기각당하고.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 군검찰이에요. 군검찰. 일반 검찰이 아니고 군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거의 없어, 그런 경우는. 얼마나 말도 안 되면 영장이 기각됐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수사인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하여간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보세요. 전시에는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이거 전시 상황이야. 그지?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전시 상황에서는 항명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상관이 쏴버려. 즉석에서 사살해버려. 그럴 수 있어요? 전시 상황에서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시 상황에서 이렇게 즉석에서 사살하면 항상 전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인이 죽으면 죽은 이유가 나와야 돼. 됐어요? 적군과 교전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상관에 의해서 사살당했잖아. 그 이유가 뭔지를 다 조사받아요. 됐어요? 그건 나 죽으면 되지. 어쨌거나 나는 이미 총에 맞아 죽어버렸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하고 따라가는 거야. 쫄따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얘네들은 어쨌거나 대한민국한테 총을 쐈기 때문에 여적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좀 봐줄 만하다 이 말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봐줄만 하니까 얘를 뭐예요? 사형 안 시키고 형을 감경해 줘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법에 56조에 보면은 사형을 감경할 때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 돼 있어요.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고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형을 감경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꼭 사형당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타당성은 어느 정도는 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적 법정이 죄형보 지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처벌한다 이랬어. 아까 예비운모 얘기하면서 살인죄를 예비운모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만 돼 있으면 죄형 위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럴까요? 처벌한다는 뜻은 가벌성 자체는 나와 있는데 어느 형벌로 종류? 형벌의 종류, 범위, 정도가 전혀 안 나와 있는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걸 뭐라 그럴까요? 부정기형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형이잖아. 부정기는. 이건 아예 부정기형은 형은 있는데 기간이 안 나와 있을 뿐인 거야.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아예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형벌이 아예 없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절대적 전단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아예 형벌 자체가 아예 없는 거야. 아예 없는 거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처벌한다. 그냥 어떻게 처벌할 건데 이게 없어. 알겠어요? 이거는 돼야하는데 요거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절대적 법정형과 절대적 전단형은 다른 거야. 절대적 법정형 법정형이 나와 있어. 다만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거지. 근데 절대적 전단형이라는 것은 아예 처벌 규정이 아예 없는 거, 아예 없는 거. 됐어요? 따라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이것은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아까 예를 들었던 예비 음모로 처벌한다. 우리 판례 사안에서 아까 예비 음모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 이건 부정선거 관리자 처벌법에 관한 판례입니다. 판례. 관련 법규 특별법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비 음모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야. 이건 죄형법주의 위반이 된다. 됐어요? 이런 내용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에는 법정형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법정형을 가지고 뭐가 할까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이 나오죠. 처단형은 뭐냐면 법정형을 가지고 처단형은 이 법정을 가지고 가중 또는 감경 등을 하는 거예요. 형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절도죄를 범했는데 이놈이 법정형 뭐겠어요? 징역형만 보면 6년이야. 근데 이 절도죄를 범한 이놈이 예컨대 누범에 해당해. 누범이 뭐예요? 누범이라는 게 우리 형법 35조에 있는데 누범이란 건 뭐냐면 누적된 범죄가 누적됐어. 뭐냐면 A라는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징역 5년 살겠지? 그리고 만기 출소를 했어. 출소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얌전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출소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또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 얼마 안 돼서가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나서 형이 집행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또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 또 저지른 범죄, 나중에 앞에 아까 5년 A죄 저질렀다 그랬잖아요. 그게 전범. 그 다음에 출소해가지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게 후범. 이 후범이 누범에 해당하는 거야. 앞에 범죄, 누적된 범죄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누범에 해당할 때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가중처벌해요. 왜? 이놈의 새끼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감옥 갔다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이 자식 반성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아야지 또 범죄를 저질러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재범을 저지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가중처벌해버려. 어떻게 가중처벌해? 꽤 우리 형법에서 가장 무겁게 가중처벌합니다. 누범에 해당하면 장기 2배까지 가중합니다. 우리 형법은 대부분 2분의 1배를 가중합니다. 2분의 1배를 대부분 가중하는데 얘는 2배입니다. 2배.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감옥 가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이 자식 싸게 가중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도죄를 저질러서 원래 6년 이하로 처벌될 사람인데 누범이 되나 봐,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요? 가중을 하는 거야. 얼마로? 2배 가중이니까 12년 이하 이렇게 되는 거야. 12년 이하의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처단형. 됐어요? 처단형. 이게 됐죠? 처단형인데 여러분 형을 선고할 때 뭐라고 해요? 너 12년 이하의 징역 처한다 이래 돼요? 아니지. 너 징역 9년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형을 선고할 때는 어때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 12년 이하는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얼마큼 감옥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실제로 실제로 내가 받는 형, 피고인이 받는 형은 이 처단형이 범인에서 나한테 선고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선고형이라고 그래요. 선고형. 그래서 선고형. 그래서 형에는 세 가지 법정형이 있고 처단형이 있고 선고형이 있어요. 선고형은 뭐예요? 요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즉 12년이야. 요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됐어요? 계산한 다음에 처단형을 계산한 다음에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년 이하면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상한이 12년, 하한이 1개월이야 이렇게. 그렇잖아요. 요 범위 내에서 이놈이 이지용인지 아니면 레미제라블인지 따져보는 거야. 구체적 사안을 봐가지고 그래서 좀 봐줄 만하다 그러면 낮게 가는 거고 좀 나쁜 놈 시키다 싶으면 높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형을 선고한다. 근데 이때 형을 선고할 때 뭐예요? 형을 어떻게 선고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거 가지고 선고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징역 9년 이게 선고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선고하잖아요. 징역 9년을. 뭐 이거?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 9년이라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예요? 정기형이에요. 기간이 정해진 형이다 이 말이지? 정기형이야. 그래서 형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지워도 되겠죠? 여기까지 개정 다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법정형 자체는 상대적 법정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선고형 자체는 정기형 선고의 원칙. 기간을 정해서 선고하는 거 이렇게 정기형으로 있어요. 처단형은 처단형은 피고는 상관없어. 관심 없지. 피고인이 관심 있는 건 선고형이죠. 내가 나한테 얼마 선고받느냐. 그렇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물론 여러분들한테 계산할 문제 나오지 않겠지만 시험에서 내면 처단형을 계산하라 이렇게 나와. 이 사람의 처단형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계산할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형법을 이제 앞으로 공부해가면서 뭐 가중사유, 감경사유 이런 거 배우겠죠. 그에 따라서 가중하기도 하고 감경하기도 해서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는 거야. 그걸 이제 묻는 시험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정기형은 선고형은 법관 맘이니까. 그죠?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지. 이건 시험에 낼 수가 없는 거야. 법정형은 우리가 못 뇌지. 법정이 못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항상 처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처단 계산할 때 뭐겠어요? 법정형을 주어줘. 법정에 이렇게 전제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가중 감경 사유를 알려주고 얘들아 계산해봐라 이게 나오는 거지, 그죠? 선고형은 시험에 내기 어렵고, 근데 어쨌거나 형을 선고할 때는 정경 선고 원칙이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것과 이제 비교할 말로 정경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기간 안 정해놓은 부정경 있겠지? 부정경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부정경은 또 나누면 이게 절대적 부정경, 그 다음에 상대적 부정경 이렇게 있어요. 됐어요? 절대적 부정경은 기간이 아예 없어. 너 일단 감옥 가. 아시겠어요? 너 일단 감옥 가봐. 기다려 거기 있어 일단. 그럼 뭐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죄형법정지는 우리가 크게 보면 지금 죄형법을 배우고 있죠. 구성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재도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거 뭐냐면 그 피고인한테 뭐예요? 알려주는 거야. 무엇이 금지되고 구성요건의 측면에서는 무엇이 금지되고 어떻게 무엇이 처벌된다는 걸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고 기능이라고 그랬잖아. 제재는 형사 제재는. 형은 선고받았잖아 내가 피고인이. 그럼 내가 얼만큼 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간 정경을 선고하면 내가 얼만큼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 알게 되잖아. 징역 3년이다. 3년 있으면 되는구나. 징역 9년 하면 9년 있으면 되는구나. 알잖아요. 그죠? 근데 부정기형이야. 절대적. 기간이 전혀 없어. 일단 감옥 가봐. 일단 가봐. 알았어. 기간 나중에 알려줄게. 가봐.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이 감옥에 도대체 얼마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확성이 반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적 부정경. 이것은 절대적 부정경. 이것은 금지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거야. 절대적 부정경 선고 금지 원칙. 다시 절대적 부정경 선고 금지 원칙. 우리 선고형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상대적 부정경은 뭐냐면 장기 또는 단기를 정해서 선고하는 거야.
얘는 예컨대 얘는 장기 뭐 예컨대 9년에 단기 3년 이런 식으로 선고하는 거예요. 됐어요?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거는 허용될까 안 될까? 이거는 허용돼. 됐어요? 상대적 부정기형은. 자, 이렇게 선고하면 이 피고인은 내가 감옥에 얼마큼 있어야 되는지 대강 알아볼라. 알지? 이 뜻에 무슨 뜻이에요? 이 뜻은? 장기 9년에 단기 3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최소한 감옥에 3년 있어야 되고 최대한 9년 안 넘는구나. 그죠? 이해됐어요? 이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큼 있어야 되는지 대충은 알아. 실제로 우리나라는 상대적 부정경 이걸로 선고된 거나 다름없어요. 아셨어요? 실제로 우리 형법에서 운영되는 건 상대적 부정경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로 뭐냐면 아까 징역 9년 선고됐잖아요. 징역 9년 선고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게 9년이면 최장기잖아. 장기잖아. 사실은 만기잖아. 꽉 찼을 때. 근데 9년 채워야 나와요? 감옥에서? 더 일찍 나올 수 있지. 근데 이제 최소한 얼마큼은 있어야 나올 수 있어요? 3분의 1. 그게 3분의 1 지나면 뭐 할 수 있지? 가석방. 가석방 제도가 있잖아. 그래서 가석방 제도는 형기의 3분의 1을 지나면 나올 수 있어요. 요건 물론 가석방 요건 갖춰야 되겠지. 그래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있어. 교도소에.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심사위원회에서 형기의 3분의 1 지난 자들 얘네들을 심사해가지고 좀 일찍 내보낼 수 있단 말이야. 물론 대부분 모범수겠죠. 규칙 잘 지키고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애들 얘네들을 가석방 해주는 거예요. 가석방은 어느 정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사실 교도소에 한도 끝없이 가둬둘 수는 없어. 왜냐면 교도소에 가둬두면 어떻게 돼요? 다 먹여 살려야 돼. 얘네들 돈 들어. 그렇잖아요. 왜 감옥에 다 안 보내고 막 징역 2년에 뭐 집행유예 5년 막 이렇게 선고가 될까? 집행유예를 해주는 이유가 다른 뭐 물론 뭐 봐주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도 다 보내면 다 먹여 살 세금 들어가니까. 됐어요? 한 명 여러분 내가 감옥 가가지고 다른 거 별로 필요 없어. 그냥 1년 동안 감옥에 사는데도 그냥 살기만 해도 돈 들어가잖아요. 그죠?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냐. 하루 세끼 다 먹여줘야 되잖아. 그죠? 잠재워줘야 되고 옷도 줘야 되고 뭐 좀 하복과 동복은 있겠죠. 이런 거 줘야 되고 다 이불 덮어줘야 되고 그죠? 이것저것 있잖아. 돈 많이 들어. 그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교도소 같은 거 만들어야 되잖아. 계속 교도소에 미어 터져버리면 새롭게 교도를 만들어야 되죠. 어디다가. 그럼 만약에 여기 부산 서면 여기다 교도소 만든다고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이 동네 사람들 쉽게 말하면 땅값 떨어진다고 난리 나죠. 그렇잖아요. 못 만들게 하잖아. 그죠? 쉬운 일이 아니야. 교도소 지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쳐놓으면 되잖아. 그죠? 뭐 맨날 사고만 치는데 얘네들 격리 수용하면 좋잖아요. 그죠?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 놓으면.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내보낼 수도 있는 거지. 집행유예도 풀어주고 집행유예도 풀어주고 또 감옥에 보냈다가 일찌감치 풀어주고 이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 형법에 가석방 제도가 있어가지고 형기의 3분의 1 경과가 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징역 9년이 선고되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장기는 9년인데 단기는 3년인 거야. 그죠? 실제로 이와 같이 상대적 부정경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건 원래부터 허용되는 제도다. 허용되는 거다. 실제로 상대적 부정경이 있는 명문 규정이 소년법 60조에 명문 규정도 있습니다. 소년에 대해서 상대적 부정경을 선고하게끔 법이 있어요. 소년에 대해서 있어요. 아직 성년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상대적 부정경을 선고할 수 있게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성년에 대해서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성년에 대한 상대적 부정경을 할 수 있는 입법을 했다 이거예요. 법을 만든다. 이것이 조형법주 반해요, 반하지 않아요? 반하지 않아요. 입법의 문제니까. 상대적 부정경 자체가 조형법에 위반되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 부정경을 성인에 대해서 선고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드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부정경의 문제까지. 그래서 교재 보시면 제재의 명확성 나와 있고 의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31페이지 첫 번째 줄, 첫 번째 판례. 이게 뭐예요? 거기 부정선거 관리된 처법인데 법을 알 필요는 없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비 음모는 이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형에 관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죄형보조 원칙상 이 예비 음모를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예비 음모를 처벌하고 싶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형이 나와야 돼. 형이. 그죠? 그걸 꼭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절대적 부정경 금지죠? 절대적 부정경 선고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상대적 부정경이 허용되는 제도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강조체로 성인 범죄자에 대해서 상대적 부정경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명확성칙에 반하지 않아요. 반하지 않아요. 근데 니은부 바로 밑에 줄에 그러나 장기와 단기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절대적 부정경 이건 허용돼 안 돼? 안 된다. 그 옆에 연습 문제도 풀어볼까요? 문제 2번. 형기가 형 선고 시 확정되지 않고 형의 집행 단계에서 결정되는 부정경은 죄형보조 원칙에 위반됨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건 뭐예요? 부정경을 절대적 부정경과 상대적 부정을 구분하지 않았잖아. 그죠? 따라서 절대적 부정경은 허용되지 않지만 상대적 부정경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니까 그건 틀렸다 말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고 또 문제 3번에 형의 장기 단기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절대적 부정경은 명확성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장기 단기 또는 장기가 규정되는 상대적 부정경은 현행 법률에 허용하고 있다. 그때 현행 법률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소년법. 됐어요? 이런 거에서 허용된다라는 거. 또 문제 4번에 소년범에 대해서는 상대적 부정경을 인정하더라도 죄형이 반하지 않고요. 명문 규정도 있죠. 문제 5번 성인범에 대해서 상대적 부정경을 도입한 명확성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아요. 도입하는 거, 입법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 그죠? 이런 것이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인 명확성 원칙까지 살펴봤네요. 이제 세 번째 원칙이죠. 소급표 금지 원칙입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 그 자체로서 중요하죠. 뭐 테마로서 죄형법 중에 여러 가지 테마들을 모아서 하나의 문제로 되면 뭐 여기저기 모아서 내겠지만 한 부분만 5가지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부분만 되면 가장 유력 많이 나오는 게 소급표 금지 원칙. 소급표 금지 원칙 관련된 내용들 묻는 문제가 가장 잘 나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소급표 금지 원칙에서는 또 중요한 게 쟁점들이 있어요. 쟁점 3가지가 있는데 이 쟁점 3가지가 골고루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익혀 나가야 돼요. 일단 소급표 금지 원칙. 아까 금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상대적 금지라고 그랬죠? 불리하니까 금지가 되는 거지 유리하면 할 수 있어요. 소급표가 뭔지 볼까요? 여기가 행위시예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 당시에 이것을 처벌하는 규정, 처벌 규정이 있어 없어? 처벌 규정이 없는 거야. 이 사람 처벌 못하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이거를 요 행위를 재판할 때 재판하고 이건 1조 2항이니까 빼고 그냥 나중에 이 처벌 규정 이런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당시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런 행위를 좀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회에서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거지. 신설하는 거 여기서부터. 그럼 이때부터 뭐예요? 앞으로 처벌하는 거 별 문제가 없어.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처벌 되겠죠. 그런데 요 새로 생기는 신설된 처벌 규정을 얘한테 적용하는 거 이렇게. 과거에 갑이 요때 했다고 치면 이 갑을 옛날에 이런 행위를 했던 요 갑을 형사처벌한 거 나중에 신설된 이 법을 가지고 처벌해버리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 이게 바로 소급표다. 소급처벌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소급표 내지 소급 적용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적용하게 되면 이제 얘를 처벌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뭐 이게 바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원래는 처벌할 수 없던 애를 나중에 생기는 법에 의해서 소급 처벌하고 있잖아요. 처벌하는 거잖아. 처벌할 수 없는 애를 처벌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피고인한테 불리하더라. 그죠? 불리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금지가 되는 거다. 이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칙. 이게 바로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는 거야. 그래서 행위 당시 없었던 행위, 처벌 규정이 없었던 것을 나중에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과거에 적용하는 거 이것을 소급표, 소급 적용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급표가 금지되는 취지일까요? 취지 하나 외워두시면 신뢰보호입니다.
뭐겠어요? 행위 당시에 처음에 요 행위를 할 당시에 피고는 무슨 생각 갖고 있어? 내가 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 이 사람은? 나는 처벌되지 않을 거야 라는 불처벌의 신뢰가 있는 거지. 그것을 보호해 준단 말이야. 나중에 느닷없이 처벌하는 규정 신설해가지고 소급 적용해서 처벌해버리면 이건 뭐예요? 속된 말로 뒤통수 치는 거다. 그죠? 나는 처벌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이 피고인에 대해서 뒤통수 때리는 거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취지는 신뢰보호입니다. 신뢰보호. 이해됐어요? 잘 알아두시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리한 소급표는 허용될 수 있다 그랬잖아. 유리한 소급표. 불리한 소급표가 금지되지. 그렇죠? 유리한 소급표는 허용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우리 형법 제 1조가 있어요. 1조가 뭐냐면 1조 1항이 뭐냐면 행위시가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재판을 해요. 재판시에요. 여기서 이 행위 당시에 어떤 처벌 규정이 있었고 재판할 당시 있는데 법이 개정돼 법률에 변경이 있었던 거야. 중간에 이 행위를 했는데 A 규정 위반 행위를 한 거예요. A 규정을 위반 행위를 한 거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법이 개정됐어. 개정됐을 때 그러면 요 당시에 행위 당시 이전의 법을 구법이죠. 구법. 아니 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법. 구법이 뭐예요? 행위시법이야. 행위 당시의 법이죠. 법이 개정돼가지고 새롭게 생겨난 신법이죠. 신법. 신법이 재판시법이라 그래. 있어요? 신법이 재판시법. 그러면 보세요. 재판을 할 때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가 발생하겠죠. 행위 당시의 법인 구법을 적용해서 재판할 것이냐? 아니면 재판 당시에 구법은 법률의 변경을 통해서 구법은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신법을 적용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신법은 구법보다 좋은 법, 나쁜 법? 정상적으로 바뀐 거라면 좋은 법이에요. 법을 나쁘게 바꿀 리가 없잖아. 일반적으로 정상을 바뀌었다면 좋은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법 우선주의 원칙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법에서. 했어요? 왜 신법이 구법을 나쁘게 바꾸면 이건 제대로 바꾼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법을 바꿨다고 전제하면 신법이 좋은 법이죠. 그래서 신법 우선주의 원칙인 거예요. 근데 그럼 이런 경우 신법이 좋으니까 신법 적용할 거냐 이런 문제야. 했어요? 이해되죠? 그럼 보세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법 적용하면 구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신법을 적용한다면 이게 어떤 것인지 잘 보세요. 구법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중에 생겨난 신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신법에 소급표를 부정하는 거예요. 됐어요? 신법을 적용한다는 건 반대로 신법의 소급표를 인정하는 거겠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형법의 원칙은 뭘까요? 조형법주 원칙을 생각하시면 돼. 신법의 소급표를 부정하는 게 이게 원칙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이고 이게 바로 1조 1항이야. 1조 1항에서 형법 1조 1항에서 이렇게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이 달라졌을 때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 주의예요. 행위시법주의. 그러니까 행위시법을 적용하라 이 말이죠. 이렇게 돼 있고 근데 1조 2항과 3항에서는 재판시법을 적용할 수 있게끔 유예가 원칙이라면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해놓고 있어요. 1조 2항에서 했어요? 이게 예외적으로 신법의 소급 인정하래. 1조 2항과 3항에서 했어요? 왜 그럴까요? 소급표가 부정되는 건 당연하잖아. 원칙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인정할까? 소급표 인정하는 1조 2항 3항이 왜 있을까? 1조 2항 3항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 보세요. 1조 2항에서는 1조 2항입니다. 1조 2항만 읽어볼게요. 행위시에 A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잖아. 그죠? 행위시는 분명히 뭐 하고 있어요? 처벌되는 사람이야. 행위 당시 법률에 의하면. 근데 법률이 바뀌었어요. 신법을 바뀌었어. 근데 신법에서 이 A 규정, A라는 행위가 있었잖아. 이걸 처벌하지 않는 걸로 바뀐 거야. 다시 말하면 비범죄화 된 거야. 됐어요? A라는 행위를 A라는 행위를 했는데 그게 전에는 범죄였는데 법이 개정돼도 이게 범죄가 안 된 거야. 예를 들어서 현행법, 형법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간통죄를 예를 들어 봅시다.
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지금 간통죄 삭제됐잖아요. 얼마 전에 또 법이 바뀐 게 있죠. 형법이 또 개정됐어. 얼마 전에 8월 8일 날 8월 18일 날 8월 8일 날 날짜는 7월 8월 8일 날 최근이에요. 하여간 7월 말에 개정이 돼서 8월 8일 날 시행되는데 형법이 개정돼 가지고 형법 중에 조문 2개가 없어졌어요. 형법 조문 중에 죄가 2개 없어졌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 좋아 안 좋아? 무조건 좋은 거야. 그죠? 공부할 죄가 하나 없어졌잖아. 2개나 없어졌잖아. 2개나. 오늘 머릿말 있어. 머릿말 보세요. 머릿말. 내가 써놨어. 머릿말 없나? 아, 여기 저는 또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머릿말을 빼버렸네. 여러분들 있죠? 머릿말 제일 첫 페이지. 머릿말 제일 첫 페이지. 이 개정 9판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보세요. 첫 개정 9판에서 바뀐 내용을 소개하면서 첫째 나와요. 첫째. 그죠? 거기 보면은 2024년 8월 8일 공포되었어. 7월 말에 개정이 돼가지고 공포돼가지고 시행되는 형법 조문이 반영했다. 거기서 보면 핵심 내용은 동그라미 1번 별거 없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삭제됐어.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삭제됐어. 여러분도 그냥 삭제된 걸 공부하면 돼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8월 8일 공포되면서 바로 시행되는데 영아유기죄 영아살해죄 삭제되는 건 6개월 뒤야. 근데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이미 6개월이 지났잖아. 시험 볼 때 여러분 그냥 삭제됐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면 돼. 6개월을 기다렸다가 그때 삭제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삭제된 걸로 생각하시란 말이야. 아셨어요? 어차피 6개월 뒤면 언제야? 9월 8일, 10월, 11월, 12월, 1월, 2월 8일이잖아. 그때부터는 시행되니까 시험은 뭐 그 이후에 보겠죠? 그냥 삭제된 거야.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 영아살해죄 이게 유연입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이 수업 다 이 송원철 얘기하는 건 다 진리야. 다 맞아. 결국 다 그렇게 돼. 시간이 언제 그렇게 되느냐 문제인데 다 그렇게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영아살해죄 유연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지 않았나요? 존속살해죄 비교해봐라. 존속살해 비교해봐라. 자,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 존속살해죄로 가중처벌하죠. 존속죄는 가중처벌하잖아. 왜 가중처벌하지? 폐륜이니까. 윤리에 반한다? 그럼 영아살해죄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건 폐륜 아니야? 폐륜이지. 윤리잖아.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도 윤리에 반하는 거잖아. 폐륜이야. 근데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 폐륜이라고 하면서 가중처벌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영아살해죄는 뭐예요? 형을 감경해. 봐줘. 제정신 형법이야?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지 형법이. 제가 수업 시간에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자. 존속살해죄 없애버리고 뭐 영아살해죄도 없애버리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특히 제가 존속살해죄 삭제하자고 하면서 영아살해죄를 같이 얘기합니다. 됐어요? 존속살해죄 삭제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가중처벌. 저는 뭐 그럼 아버지를 죽여도 된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지. 아버지를 죽이면 뭐예요? 존속살해 없애버리면 처벌 못해? 처벌하지 뭘로? 그냥 살인죄로. 그럼 되잖아. 가중처벌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행법은 살인죄가 몇 년 이상? 5년 이상? 어디까지? 사형까지? 존속살해죄는 7년 이상 사형이야. 하한이 2년 높아. 무슨 의미야 그게? 아버지 죽이면 그냥 살인죄라고 얘기하고 사람 죽이면 내가 다 사형당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 죽이면 사형 시켜버려야 되잖아. 사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은 없잖아. 그렇잖아요. 아버지 죽였어. 아까 얘기했지. 사안에 따라서 무겁게 선고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살인죄라고 얘기해놓고 사형 시켜버리면 돼. 폐륜의 정도가 심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존속살해를 두면서 폐륜이 가중처벌이다. 자, 앞구리 배웠습니다. 뭐에 반합니까? 오전 시간에 배웠잖아. 오전에 배웠어요. 폐륜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건 뭐에 반해요? 형법에? 보충성이 반하지. 윤리문제에 왜 개입해? 형법 윤리문제 개입하면 안 된다 했잖아. 그게 형법 첫 시간에 배우는 거야. 저한테 맨날 제 수업 들으면. 알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존속살해죄 폐륜을 처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또 반대로 뭐예요?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걸 봐주는 건 더 웃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됐어요. 그죠? 근데 입법자들이 부모를 존속살해죄를 없애지 않는 건 자기들이 다 부모 입장이니까.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가해자가 되는 확률은 높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으면 안 되지. 저놈 나쁜 새끼. 가중처벌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거 농담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그랬다. 그래서 거기다 최근에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고민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고 없애는 거 굉장히 신중한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기분이야. 즉흥적이야. 왜? 저처럼 몇 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수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고민을 했던 사람은 필요성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은, 입법자들은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가 갑자기 없애버려요. 왜, 요즘에 뭐 때문에? 부모가 자꾸 막 갖다 버리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죠? 애 낳고 신고도 출생신고도 안 하고 해가지고 그냥 알게 모르게 죽어간 애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최근 뉴스 계속 나왔죠? 그냥 갑자기 바꿔 없애버린 거야.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됐어요? 이런 어떤 고민 없는 이런 입법하는 거 정말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토론을 충분히 하고. 근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바꾸는 거, 없애는 건 맞긴 맞아요. 없앨 때 뭐도 없애야 돼? 같이 존속사지 없애야 돼. 그죠? 없애버려야 돼. 근데 그건 아직은, 그거 얘기했다가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어르신들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죠? 어르신들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요즘에, 우리,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 형법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뭐지? 법의 공백 상태 하나 있잖아. 우리 수업 시간에 하고 있잖아. 낙태죄. 낙태죄 위헌 맞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잖아. 개정을 안 하고 있잖아. 형법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 이걸 낙태를 처벌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진작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었죠. 낙태죄에 대해서 임산부의 자기 낙태죄와 임산부의 허락을 받고 낙태를 해주는 의사의 업무상 동의 낙태죄 이 두 개가 위헌 맞았어요. 다른 낙태죄들은 위헌 안 맞았어. 그대로 살아있어. 근데 자기 낙태죄, 임산부의 자기 낙태죄, 의사의 업무상 동의 낙태죄를 그러면 헌법에서 결정을 하면서 헌법에서 결정은 실제로 위헌 결정이잖아요. 근데 헌법에서 결정을 하면서 뭐 하죠? 개정 입법 시한을 두잖아. 그게 언제냐면 2020년 12월 31일이야. 3년 지났지 벌써. 그때까지 개정하라고 했는데 개정을 않고 있는 거야. 여러분 헌법을 만약에 다 배웠다면 그 법 뭘 배우냐면 자 법을 2020년 12월 30일에 개정하라고 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국회에서는 그걸 개정해야 될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이 그걸 개정하지 않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입법 부작이라 그래. 형법에서 부작이 배우잖아요. 입법을 하지 않는 입법 부작이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해야 될 직무가 있어.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입법을 안 하잖아. 우리 형법상은 뭐예요? 직무유기죄야. 아셨어요? 이렇게 입법 부작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헌법 시간에 다뤄요. 공부를 해요. 다만 여러분 거기 시험법이 아니어서 그렇지. 돼요? 시험 범위예요? 오 그렇구나. 그럼 지금은 이제 아직은 뭐 형사처벌하지 말자라는 쪽이 다 우세하죠? 헌법 시간에. 그래서 오래돼서 자세한 내용 다 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의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런 거 다, 그러니까 법이 다 연결되는 거야. 헌법은 형법과 형법은 또 민법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다 연결시켜서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출중한 거지. 요거 알고 따로 알고 이것이 연관성이 있는 이유를 잘 모르면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좀 엉뚱한 데까지 번졌어요. 그죠? 뭐 하다가 또 거기까지 번졌어? 어쨌거나 법이 삭제되는 거, 비범죄 되는 거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네요. 그래서 현행법상의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삭제됐다는 것을 하나 또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강론 가면 또 얘기하겠지. 한 번 더 얘기하겠지. 그런 거 다 반영돼 있으니까 나중에 강론 가면 체크할 수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간통죄도 마찬가지잖아. 위헌 맞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형법이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됐어요. 보세요. 그러면 간통죄로 처벌받을 그 당시가 있었고 실제로 간통행위는 형법에 살아있을 때 했다가 그게 바로 재판받지 않고 나중에 들통나서 재판은 나중에 받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이때는 이미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 그러면 현행법에 따르면 이게 비범죄됐으니까 신법에 따르면 뭐예요? 처벌을 못 하잖아. 그죠? 처벌 못 하잖아. 그래서 신법에 따라서 재판하면 이 당시에 신법을 적용하면 처벌될 사람을 처벌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법 적용하면 어떻게 돼? 신법에 소급해 인정하는 건데 이것이 피고인에게 뭐예요? 유리하잖아. 그죠? 처벌될 사람을 처벌하지 않게끔 하는 거니까 이거죠. 이게 바로 소급표 금지원 측에서 유리할 땐 할 수 있다는 의미야. 이해되세요? 소급표가 얼마나 인정되지? 소급표가 얼마나 인정되잖아. 그래서 유리한 소급표는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급표가 금지가 되는 이유는 소급 적용해가지고 처벌하는 거. 그죠? 소급 쪽에서 처벌되는 거. 이것이 피고인한테 불리하니까 금지가 되는 것이지 소급표를 인정했을 때 오히려 유리하면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 형법 1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형법의 적용 범위에서 배워요. 적용 범위에서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고 일단 교재를 보시면 의 한번 읽어보시고 취지에서
다른 걸 떠나서 첫 번째 끝에 신뢰 이익을 보호한다. 신뢰 보호 이거 설명드렸고 넘어가 보실게요. 다음 페이지 적용 범위에서 두 번째 줄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표를 금지하는 것이며 피고에 유리한 법률의 소급표는 허용이 된다. 가로 안에 형법 1조 2항 3항은 유리한 법률의 소급표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 설명드렸죠? 유리한 소급표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판례가 어디 있냐면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게 다음 페이지에서 먼저 설명할게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하단에 유리한 소급표를 인정하는 판례라고 돼 있죠. 그 판례들 특히나 첫 번째 판례가 아주 중요해요. 일단 인지의 소급표라는 게 있어요. 인지의 소급표. 인지라는 거 뭐냐면 갑이 을이 있고 갑과 을이 있고요. 갑이 아버지고 얘가 아들인데 이 아들 을이 혼외자야. 혼외자, 혼인 외의 출생자. 한마디로 이 갑은 뭐야? 이런 사람 우리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의 아버지, 사실상 부라고 그러죠. 혼외자, 그러니까 바람피서 낳은 아이야,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아버지 아들 사이에는 법률상 직계 좀비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출생 가지고는 안 돼요. 생모는 출생과 동시에 무조건 법률상 직계 좀비속이 돼. 나중에 존속살해죄. 그러니까 이런 거 존속살해죄 없어지면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그죠? 빨리 존속살 없애버리라고 빨리 기도해. 매일같이 물 떠놓고 기도하세요. 혹시 없앨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영아살해죄가 없어지는 거 보면 언젠가는 존속살해죄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일본형법이 존속살해죄를 우리 모법이니까 존속살해죄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그게 90년대 초반 중반인가? 그때 없앴어요. 일본은 존속살해죄를. 그럼 일본 놈들은 나쁜 놈들이라 한심한 이게 아니지. 논란이 되니까 유연 여부가 논란이 되니까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보통 살인 처벌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아셨어요? 걔네들은 뭐 윤리의식이 없어서 그러나? 윤리의식이 없기는 하지. 그죠? 이 섬나라 놈들. 죄송합니다. 일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데 근데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본을 그닥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죠? 자꾸 뭔가 이해가 충돌하잖아. 그죠? 요즘에 문제가 되는 오염수 방류만 해도 만약에 우리가 그걸 했을 때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하자 뭐 봐줄게 이럴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오염수 방류하는 건 우리한테는 이만큼도 이익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뭘 보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지 뭐냐 뭐 이렇게 지금의 이제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이해가 안 돼. 우리한테 이익이 되나? 하다못해 문재인 정권 때 뭐가 있었죠? 사드 배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드 배치도 굉장히 시끌시끌했잖아. 그죠? 근데 사드 배치는 그래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어. 사드 배치를 하면서 우리한테는 유리해. 불리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드 배치하게 되면 북한도 보고 중국도 볼 수 있잖아. 레이더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보의 측면에서 분명히 이익이에요. 다만 이걸 설치함으로써 중국과 자꾸 마찰이 생기니까 중국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거 참, 이게 배치하면 좋긴 좋은데, 우리의 제1의 무역국가가 누구야? 중국이거든. 아셨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 우리한테 좋을 게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반대도 할 수도 있겠고,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찬반이 부딪히는 건 이해가 돼. 안보 측면이 좋은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 찬성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마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어. 오염수 문제는. 득될 게 하나도 없잖아. 뭐가 득이 되나?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난 그게 궁금한 거야. 하나라도 이익이 되는 게 있으면 그래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찬성해 줄게.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얘기하다가 이상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역시 존속살해죄 이런 거 폐지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만큼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현재 우리 법상으로는 사실상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이들 사이가 법률상 직계 좀비속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지를 해야 돼. 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야, 부모가. 아버지가 얘를 인지를 하는 거야, 인지를 하게 되면 뭐예요? 법률상 직계 존비속이 되는 거예요. 직계 존속 아버지, 직계 비속을 아들이죠? 직계 존비속이 되는 거야. 인지를 해야.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얘가 지금 18살이야. 20살 할게요. 20살, 얘가 20살이야. 20살 때 인지했어. 그럼 얘는 언제부터 법률상 아들이에요? 인지한 때로부터? 아니야. 태어난 때로부터. 알았어요? 이 언제부터냐면 출생시부터, 출생시로 소급을 해요. 알았어요? 민법상 출생시로 소급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 아들로 쳐주는 거야. 지금은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호적에서 호적 같은 것도 장자, 승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큰 아들이야. 내 와이프하고 법률상 와이프하고 낳은 사이에 아들이 법률상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예컨대 17살이야. 얘는 20살이잖아. 오늘부터 얘가 직계 손속이 되면 내 지금 17살짜리 아이보다 순위가 밀리지. 호주 승계에서 이런 순위가 밀려요. 근데 20살이니까 얘는 출생시로 소구하잖아요.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우선순위가 돼버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뭐 요즘에는 뭐 장자에 대해서 뭐 재산권을 더 많이 주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다 1대1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우리 법은 현재 출생시로 소급하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자, 이거를 일단 이해하시고, 그럼 형법 문제로 돌아와 보면, 자, 여기서 을이 아버지 사실상 아버지의 물건을 절취했습니다. 절취, 훔쳤어요. 물건 훔쳤어. 아버지 거 훔쳤어. 여기가 행위시죠? 여기서는 사실상 아버지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직 인지 안 했다는 얘기지. 참고로 인지는 아버지가 하는 거잖아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인지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인지는 부모의 권리야. 자식의 권리가 아니라. 자식은 부모한테 뭐 해줄 수, 뭘 할 수 있어요? 자식은 아버지한테 인지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청구권이 있는 거야. 인지해주세요라고 청구를 하는 거지. 당신 내 인지는 그냥 너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자식이 당신 내 아버지야 이래보면 안 돼. 그럼 아버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인지는 그런 거니까. 알겠어요?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지해주자고 청구를 하는 거.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너 인지해줄게. 그러면 그때부터 인지가 되는 거야. 그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인지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어쨌거나 나중에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재판을 받네요. 재판을 받아요. 자, 갑이 을에 대해서 자 여기서는 인지하지 않았으니까 행위 당시로 보면 얘는 처벌돼야 한대요. 처벌돼요. 절도죄가 성립하고 처벌도 돼. 부자지간에 물건 훔치면 내가 아버지 거 물건 훔쳤어요. 곧 있으면 이제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시골 내려가겠지. 나도 내려가서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멋진 어떤 물건 하나 갖고 있어. 저는 골프를 치니까 아버지가 골프채를 굉장히 좋은 걸 하나 사셨어. 아버지 이거 하나만 저도 한번 저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자식아 나도 임마 비싼 돈 주고 샀어. 놨을까 안 빌려줘. 그러니까 내가 서울 올라오면서 몰래 갖고 와버린 거야. 아버지 거를. 그죠? 골프채를. 그럼 절도죄가 성립해야 하네? 절도죄 성립해야 하네요? 절도죄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내가 아버지 물건 훔쳐갔는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돼야 안 돼요? 되잖아. 아버지도 타인이잖아. 아버지 골프채는 타인의 재물이잖아. 절취라는 건 허락 없이 가져가면 다 절취야. 그러니까 아버지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다만 처벌을 못해. 그게 이제 친족 관계에 대해서 봐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형법에는 뭐가 있냐면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친족 간의 범행을 저질렀을 때 좀 봐주는 거야. 친족 상도례라고 해가지고 그냥 쉽게 말해서 집안 문제잖아. 아버지 훔쳤으니까 근데 아버지한테 뺨 한 대 맞고 말아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형법이 개입하지 않겠다. 가정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가정 내부의 일은 가정 내에서 해결해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뺨 한 대 맞고 말하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근데 그게 친족 상도례라는 거야. 근데 이 친족 상도례는 뭐냐면 얘는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냥 범죄가 성립한 뒤에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처벌 조건에 불과해. 처벌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 여부만 결정하지 범죄가 성립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형 면제해줬어요. 형을 면제해줬어. 형 면제 판결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형 면제를 뭐가 전제가 될까요? 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야.
형을 선고할 수 있을 때 그 형을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뭐였건데 필요적 감면이다. 임의적 감면이다 했어. 면제. 그게 형 면제야. 했어요? 그럼 형을 면제한다는 건 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야.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지? 절도죄 미수범이다. 절도죄 중지미수다 그러면 필요적 감면이잖아. 형을 면제준다는 건 절도죄를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저질렀어요. 얘는 절도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 성립하지만 그래서 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 봐줄게. 이게 형 면제야. 됐어요? 그게 처벌 조건인 거야. 처벌을 못하게 하는 조건인 거야. 됐어요? 처벌 조건으로서 이런 관계가 있으면 형 면제 같은 건 처벌을 못한다는 뜻이야. 됐어요? 그래서 친족 간의 범행 중에서 가까운 친족일 때 형 면제 판결해 줍니다. 됐어요? 처벌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형법에서는 부정적으로 쓴다는 말이 우리 형법에서 많이 쓰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이라는 말과 소극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됐어요? 적극적은 뭔가 부여하는 거야. 뭔가를 얹어주는 거. 소극적은 뭐예요? 뭔가를 빼주는 거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됐어요? 빼주는 거, 부정적으로 쓰는 거, 처벌을 못하게 하는 거. 됐어요? 유법성이 조각되는 거, 책임이 조각되는 거, 탈락하는 거예요. 탈락하는 거, 배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친족상들은 처벌 조건인데 처벌을 못하게 하는 조건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겠어요? 소극적 처벌 조건이라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소극적이란 말은 뭔가를 없애주는 거야. 소극적하고 뒤에 뭔 말이 붙었겠죠? 그죠? 소극적 구성요건이란 말. 예를 들어서 뭐겠어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세요? 소극적 소송 조건이야. 소송을 못하게 하는 조건인 거야. 뭔 말인지 아세요? 소극적 처벌 조건이잖아. 처벌을 못하게 하는 조건인 거야.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되죠? 이게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앞으로 자주 쓸 말이니까 나중에 또 배워요. 일단 들어두고 나중에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얘는 뭐예요? 친족상 인지가 안 돼 있으니까 얘는 법률상 친족 관계가 아닌 거야. 친족상도를 적용해서 이때 친족은 반드시 법률상 친족이어야 돼요. 법적으로 친족했을 때. 근데 얘는 법률상 친족이 아니니까 친족상 적용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처벌될 애야. 근데 재판할 때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잖아요. 내가 가만히 놔두면 이 을이 어떻게 돼? 감옥 가게 생겼잖아. 그죠? 불쌍하잖아. 내 아들인 건 알아. 근데 얘가 가만히 있으면 얘가 처벌돼가지고 감옥 가잖아요. 안타깝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인지를 해버렸어, 여기서. 사실은 얘가 내 아들이에요. 인정을 해버린 거야. 알았어요? 그럼 뭐예요? 이때는 법률상, 이렇게 되면 얘는 법률상 친족관계가 돼, 안 돼? 돼버리잖아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요때가 아니라 여기가 출생시야. 그죠? 이때부터 내 아들이라고 치는 거야. 그러면 이 출생시에 소급하기 이 효과에 의해서 행위 당시에도 뭐예요? 친족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이때부터 있었으니까. 이때부터 있는 걸로 쳐주니까 이때도 친족관계가 있는 걸로 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친족이 돼가지고 이 소급표를 인정해서 소급표를 인정해서 인재소급표를 인정하게 되면 뭐예요? 얘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처벌될 애를 처벌하지 못하는 쪽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소급표가 어때? 유리한 소급표, 불리한 소급표? 유리한 소급표다 이 말이에요. 유리한 소급표. 알겠어요? 이것이 유리한 소급표니까 따라서 허용되는 거예요. 우리 판례도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유리한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게 첫 번째 판례에서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친족관계가 다만 두 번째 줄에 지금 33페이지고 있죠? 두 번째 줄 끝에 부가 혼인 외유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에 의해 그 자의 출생시죠. 출생시 소급하여 인지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소급표는 친족상도에 관한 규정에 적용해도 미친다고 보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더라도 그 소급표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처벌을 못하게 되는 거고 이때 소급표는 유리한 소급표라는 거죠. 소급표의 의의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 볼게요.